네, 광야의 토론자들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손수저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조승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다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이시죠 저희 평화방송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짧게 각자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두 분 직함이 다 전으로만 있어서요. 우리 손수저 위원님부터. 네, 저는 현재 정치는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정치권에서 활동은 하진 않고. 예전에 꽤 유명한 정치인이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연구원의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업은 또 장례지도사로 또 장례지도사요? 네,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네. 오랜만에 그 뵙게 네, 됐습니다. 그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장례지도사. 일반 청취자들이 기억하는 건 부산에서 출마하셨고, 네. 그때 국회의원 선거 때 상대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맞죠? 네, 처음에는 이제 첫 선거를 두 번 치렀는데요. 네. 첫 선거가 문재인 그 후보님이 당선되셨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 당선되셨고 그렇게 됩니다. 아, 그때 장제원 의원하고 총선에서 소위 붙으셨던 네, 건가요? 두 번째 때는 아. 또 이제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셨고, 제가 또 당으로 나왔고, 네네. 네, 또 민주당의 후보님이 계셨고, 3파전이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손수저 위원님이었고요. 조승연 부대변인은? 예, 저는 그 국회에서 보좌관 하다가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하고 그다음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행정관으로 또 근무를 하다가, 그건 언제 때 청와대입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정부에서? 2019년부터 네. 21년까지 근무를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의 특별 보좌관 하다가 지금 대선을 지는 바람에 네.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그 직함을 이제 아마 곧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활동을. 그래도 학생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장례 지도사 일도 하니까 그래도 두 분 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저는 청년은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청년의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네. 농어청 하면 65세까지도 받아준다 그래서 일반적인 청년은 아니시군요. 네. 네. 근데 외모가 청년이어서 그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두 분 환영하고요. 근데 처음 이야기 나눌 거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한반도 긴장이 엄청나게 빨리 고조되고 있습니다. 심각해 보이고, 특히 그제 동해, 서해, 북한의 포탄 사격이 있었다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 우리 이번에는 조승연 부대변인부터 먼저 말씀 주실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의 상황을. 네. 일단 북한은 사실 정치적으로 정말 가장 후진적인 공산 세습 국가 아닙니까? 네. 독재 국가인데 한마디로 이제 비정상 국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군사적으로도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에 비해서도 비교 상대가 안 되는데 지금 무모하게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을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경제 제재라든지,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건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대내적인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외부에 적이 있고 우리 사회를 위협을 할 때 그 공적으로 인해서 사회 통합이 되고 정권 유지가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다양한 욕망이 있겠죠.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타개하는 방법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정상국가는 아니겠지만은 그 경제 제재를 이걸 뚫고 가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로 하기도 사실 애매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은 우리나라 영토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로 보지만 사실상은 외교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보 위협이 되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가 아주 어려운 상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어려운 상대를 상대로 햇볕 정책을 통해서 달래고 가는 이런 정책을 했고,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강경 압박 정책으로 손을 들게 하끔 이런 정책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보여지고 계속 그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보수 우익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예를 들면은 그런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권 유지를 해서 부정행위를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북풍을 조작한다든지 간첩을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안보 위기를 일부러 불러 일으켜 가지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 소재도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위기가 고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건 필요하지만은 그런 과거에 북한은 당연히 이런 위기를 이용해서 정권 유지를 하려고 할 테고, 김정은 정권은 할 테고, 그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부안해동한다든지 아니면 거 휩쓸려 가지고 같이 이제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적대 공생관계를 한다는 이런 과거를 답습하게 되면은 그건 심각한 우려 사항이고 반드시 이제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지금 집권 세력이 국내 정치용으로 한 번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좋겠다. 지금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선제 타격이라는 발언, 대선 당시에 그런 발언도 했고 전술핵 얘기를, 사실 그게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미리 상의도 않고 먼저 전술핵 얘기를 해서 안보 위협을 같이 편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이제 데자부 현상처럼 떠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알겠습니다. 뜻입니다. 우리 손수저 위원님. 네, 우리 제가 어떻게 부대변님이라 불러야 될지. 네, 부대변님 말씀하셨던 어디 저 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두 분 다 위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셨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파의 어떤 지금 현 정권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 동의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입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결국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에서 이 모든 대북 정책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민주당은 북한을 협상이 가능한 어떤 그 상대 국가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우파 쪽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강쪽으로 방법을 찾는 편인 것이고,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유한 방법으로 이제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각자 서로가 방법을 찾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평화를 원하죠. 그런데 하지만 이 평화를 어떻게 갖느냐,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 방법적인 차원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인데 저는 강해야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서도 강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 부모님이 강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그런 면에서 강한 국방력, 강해야 정말 진정한 평화를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우리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일단 한반도 안보 위기도 중요한데 또 속보가 자꾸 들어오네요.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전 국회의원이 민주당 당사로 집결해라. 이게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관련한 사태인 거죠. 일단 이거 한번 짚고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조승현 위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금 당사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기 방송에서. 현장에서 오셨군요. 그럼 현장에서 현장의 지금 상황을 좀 들려주시죠. 어떤 집결하라고 하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좀 죄송한데 방송이 약속돼서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한 2시간 전부터 이제 검찰 조사관으로 보여줄 검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민주당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거를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김용 부위원장이 임명장 받은 지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사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장 받은 게 상금 부원장 임명장 받은 게 일주일밖에 안 됐고 그동안 회의를 3번 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씩 회의 와가지고 3번 왔는데 제가 그 책상에 가보니까 책상에도 아무것도 없고 컴퓨터도 켜본 흔적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랄까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이 우리 당사가 8층에 있는데 그 8층에서 머물렀던 시간 3시간이고
뭐 아무것도 책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3시간은 내내 회의만 했고 회의실에서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개인 소지품 같은 거 비품도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들어온 게 그리고 언론 앞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임명된 지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뭐 민주당에서 압수수색할 게 뭐가 있어요? 보통 압수수색하면 컴퓨터를 털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그렇죠. 하는 식으로 하는데 네. 컴퓨터를 거의 제가 봤을 때 사용도 한 번도 사용 안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어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부정부패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인 쇼잉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 압수수색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러겠네요. 당직자들이 네. 지금 다 1층에 대기를 하고 있고 아니, 당직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전부 국감을 중단하고 네. 당사로 모인다는 건 정말 진짜 대결을 하는 상황이네요. 네, 손수저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결국 김용 부원장님에 대한 이런 지금 수사인 것 같은데 이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명된 지 며칠 안 됐고 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는 충분히 나올 법해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 김용이라는 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님 아니고 이재명 의원님이 직접 측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또 언론에서는 뭐 5억이라고 금액까지 지금 딱 직시가 됐어요. 5억을 받았다. 대장동 위례 그 이제 신도시 그 특혜로 5억을 받았다고까지 나온 거 보니까 검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국감까지 다 내던지고 이렇게 다 나오는 정도면은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을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네. 분명 본인의 최측근이다. 뭐 정진상, 김용 정도가 돼야 내 최측근이지라고 말했던 것만큼 최측근이 그렇죠. 네. 지금 체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심각한 사태인 거는 맞죠 지금요? 네, 아무래도 국감을 하다가 뭐 야당이지만 국감을 네. 전면 취소한 적은 건국 이래 처음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저도 뭐 기억이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 검찰 개혁의 취지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시나리오대로 하고 확증 평양을 갖고 그렇게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본능적 감각으로 이 사람 범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체포영장 구속영장이다 해서 수사 과정에서 강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전제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하면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지금같이 이제 뭔가 사실이 전혀 그 팩트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뭔가 범죄자처럼 지금 이미 프레임이 뒤집어 씌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은 그런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은 그런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없는지 이걸 검사하는 직위 검찰인데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검찰들이 더 강압적인 인권 침해 수사를 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궁박한 상황에 있는 재소자라든지 아니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압박을 해가지고 그 먼지털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부터 질문을 유도한다든지 회유 협박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국감에서 나온 증언 아닙니까? 그 얘기는 궁박한 입장에 있다는 건 유동규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어제 국감에서 나온 구금 상태니까 그렇죠. 예. 검찰이 협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회유 협박을 통해서 진술을 끄집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뭐 매덕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 가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 뭔가 팩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어떤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거 이런 것이 정치적 행위라고 보여지고 더 신중하게 더 수사에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을 그거를 개혁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저항 이런 것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손수조 위원님 한 1분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검찰은 확증 편향적일 것이야. 검찰이 미리 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라고 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장동 문제 이런 부분들은 워낙 오래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하여튼 극한적인 대결이긴 하지만 손수조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테니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청취자 여러분, 본방송 두 분과의 본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조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조승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의 인터뷰였고요. 유튜브에서 후토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 라이브 후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조승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손수저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당사,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뭐 검사들하고 검찰 수사관 몇 명 나와서 물리적으로 뚫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찰력을 동원하나요? 좀 상황이 묘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에 경찰들은 민주당 당사 앞에는 항상 상주돼 있는데요. 그건 경비 경찰이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은 그 부분에서 의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뭐 법적인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민주당도 그거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것 같은데 일단 압수수색할 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자료라든지 사용한 자료, 뭐 회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사용 이런 게가 없다면은 압수수색 할 것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청와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검사들이 청와대도 압수수색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거긴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네네.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협의를 조율. 해가지고 네. 주율을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주는 식으로 수사에 협조했었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줄 자료들이 아마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분명히 그 컴퓨터를 뭐 켜본 적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압수수색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검찰이 그 정도도 모르고 이를테면 김용 씨가 민주연구원 부원장 된 게 뭐 일주일 됐다. 또는 뭐 3번 정도 나갔다. 이런 것도 모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이. 알겠죠. 아마 일단 임명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네. 뭔가 데이터가 민주연구원에 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면 모를까? 자택 압수수색 했죠. 했답니다. 네. 자택은 했지만 민주연구원까지 민주당사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충분히 다 알만한 분들이고 네. 그리고 뭐 그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했던 업무 관련한 자료가 민주당 당사에 그동안 뭐 당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손수조 위원님은 하여튼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거고. 네, 아무래도 지금 민주 당사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건 아니고 민주연구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민주연구원에서 압수수색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가지고 온 거에는 그것이 발부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관련 이슈 하나 다뤄볼까 하는데요. 주식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2억 3천만 원짜리 주식을 구입했고 주식을요.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특히 부산이죠. 전재수 의원이 실망스럽다. 대선 끝나가지고 지금 남들 다 허탈한데 이런 얘기고 또 반론도 있어요. 뭐 제 식구 잡아먹는 정치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리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네. 조승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실은 민주당은 그동안 전통적인 사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인은 그럼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경제적인 영리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주식 투자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하는 걸 뭔가 좀 낮게 보고 그러지 않는 뭐 탐욕이 없는 사람을 군자 같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존경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런 도덕적 이상주의 프레임이 저희한테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좀 저희 회의를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그러지 않고 탐욕이 없는 정치인들을 존경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탐욕이 없는 만큼 부동산을 알질 못하잖아요. 이 부동산이 국민들한테 차지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그 비중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자식한테 하나 물려주면 이 자식의 신분이 바뀌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서를 공감을 오히려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쥐고 폈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가구도 많고 그러지 다주택자도 많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가구 다주택자들은 처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고 개인적인 걸 포기하고 정책으로 해서 나의 개인적인 걸 포기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예전에는 살다 보면 강남에 집값도 쌌고 그다음에 뭐 결혼하면서 2주택이 된 분도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시정하기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 포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 결국은 실정하고 아파트값이 2~3배가 오르고 그러고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걸 볼 때 사실 민주당에 필요한 거는 어떤 현실주의적 사고와 그다음에 실용주의적 접근 뭐 마키아벨리 같은 실용주의적 정치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의 생각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를 알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알기 위해서 증권 투자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꺼리낌을 갖지 않는 그런 태도가 전 실용적 태도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야지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서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갈치가 그런 생물인지 몰랐는데요. 그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비판하는 갈치 거예요. 정치인.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번에 내로남불 아니냐 비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밀치고 밟고 갈치처럼 잡아먹여서 간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갈치에 대해서 겨묻었다고 이렇게 뭐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팬덤 정치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고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동료 의원을 비판하는 건 저는 그런 품격이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전재수 의원은 저는 생각에 동의하진 않지만은 그게 뭐 나쁜 취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토론을 건전하게 토론하고 합리적인 토론하는 게 필요하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를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같은 그런 프레임에서 같이 내부에서 공격하는 거는 좀 그런 걸 선정적으로 팬덤 정치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전한 토론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 자체가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손수조 의원님. 네. 그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경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대선 져서 다 우리 지지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정작 본인인 당신은 주식을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실망스럽다라는 어딩이 나온 것 같아요.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뭐 네, 그러니까 경제를 많이 모르니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도 되고 안 되고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힘들어 죽겠고 지지자들은 뉴스도 못 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주식을 할 정신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뉴스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 실망과 절망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당대표는 주식을 사고 있었다 하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대선을 치고 그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표로 화살표가 날라오고 그다음에 밖에 두문불출하고 산책조차도 못 가는 감옥 생활을 몇 달간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실용주의적으로 뭔가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인 이상주의 이렇게 봤을 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감 느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책 읽는 거하고 TV 보는 거하고 근데 TV를 보면 또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너그럽게 저는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지금 내부 총질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재수 당신은 왜
이재명 우리 의원에게 총질을 하느냐, 갈치 정치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상대 반대쪽에서 조응천 의원인가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 안민석 의원 당신은 대왕갈치다. 더 내부 총질을 더 많이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문제긴 한데요. 정치권에서 이 정도의 비판? 이 정도의 생각도 얘기 못하면 이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치가 아니고 독재죠.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두 분이 이 견해가 같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뭐 인신 모욕적이거나 이런 인신 공격이 아니라 이 정도 비판은 전재수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든 안 하든 이 정도 비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치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그럼 안민석 의원이 잘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기준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 이 비판이 정말 우리 당의 건전한 토론을 해서 공적인 비판이라면은 괜찮은 거고 그게 뭐 자기 재선이라든지 아니면 팬덤 정치를 위해서 하는 비판이고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걸 판단할 것 같고요. 내부 총질이냐 아니냐도 그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떤 정당이든 그 당원들의 집단지성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궁금한 건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든 간에 정치인의 발언은 자기의 정치적 진로를 위한 발언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근데 어떨 때는 뭐 좀 공동체 기여하는 방식, 어떨 때는 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방식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저도 이제 정당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사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게 49고 공적인 51이다. 조금 더. 네. 그러면은 이분은 리더로서 우리가 존중하는 그게 있고 뭐 60%, 70%가 사적인 마음이고 공적인 거는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게 기준이 생기는 거고 그 공적인 게 더 훨씬 먼저 생각하고 선공우사를 하는 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리더로서 뽑아오는 그런 전통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표현의 자유 얘기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히 국회의원은 한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팬덤 정치인 것 같아요. 지금 전재수 의원 문자 폭탄 받고 있어요. 네. 그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그 팬덤 세력들에 의해서 왜 공격을 하느냐라는 이유로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팬덤 정치 어떻게 보면은 그 팬덤 정치의 폐해인 건데 이렇게 국회의원이 언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팬덤 팬덤 분들이 문자 폭탄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말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폭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국회의원이 쓴 핸드폰에 문자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네, 핸드폰 번호를 단체 어떤 온라인상에 공개를 해서 그건 약간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이라는 건. 네. 최근 한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회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정당이 디지털 온라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당이 이루어지고 온라인 당원 가입이 되고 그래서 사실 상향식 소통이 되는 디지털 문화에 맞는 정당 문화가 바뀌면서 그래서 당원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가 별로 없습니다. 정당 정치 당원 가입이라든 이게 다 침체기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당원 가입도 늘고 정당이 더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 채널을 통해서 정당 정치가 발전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역기능이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욕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정치인 당신이 내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의 주인인데 당신이 그 내가 맡긴 위임한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하야시킬 수 있고 책임 물을 수 있고 이건 좋은 정치인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정치가 그 과정에서 정치가 좀 너무 엔터테인먼트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좀 너무 과격한다든지 그 양 진영이 확증 편향이 생기면서 양 진영이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싸우는 걸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시고 저도 그거 우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역기능이 그런 부분에서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순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더 조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에 문자 폭탄이 와가지고 멘탈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 표현의 자유라든지 국회가 그 자기
자기 통제를 좀 하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들의 뜻을 쫓아가는 거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당원들이 자기 정치적 의사를 자기 SNS에 밝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네네. 그거는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그게 개인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핸드폰을 향해서 가면 이건 약간 좀 물음표를 그렇죠.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네, 선거 출마했을 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다 공개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후회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물론 응원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또 공격으로 오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SNS에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정치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말씀하신 디지털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은 좋으나 순기능도 많으나 좌표를 찍는다고 말하죠. 좌표를 찍고 특정 개인에게 그런 식으로 모두가 마치 린치를 가하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표현 방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윤석열 대통령 인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너무 극단적인 인사들이 있지 않냐. 아마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 같은 경우가 그랬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된 이배용 교수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은데요. 또 한편에서는 뭐 당연히 이 코드 맞는 또 이념적 지향이 맞는 분들을 임명하는 거 아니냐. 뭐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노동 경험이 많은 분이었다. 오직 그것만 봤다. 뭐 이런 건데요. 하여튼 최근 대통령 인사와 또 이념적 편향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조 의원님. 네. 네. 인사를 보통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정책도 메시지고 인사를 통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과 이 대한민국을 방향 이끌어가겠다. 이건 리더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인사는 메시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사가 갖는 메시지는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20% 3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인가 어젠가 24%까지 찍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정 동력을 위해서 그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한테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국정 수행 지지율이 뭐 40% 50%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걸 더 확장하기 위해서 중도층에다가 소구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산토끼 전략을 하는데 이제 지지율이 20% 30% 되면 국정 동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집토끼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핵심 지지층한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게 당신들이 우리 애당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우적인 인사라든지 어떤 집토끼들 보수 특히 우익 세력까지 그쪽한테 더 소구하는 그런 인사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문제점 결집이다. 그렇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하는 인사인데 이 부분의 문제가 좀 전에도 나왔던 것처럼 극단적인 소통하거나 그렇게 극단적인 확증 편향에 의해서 대립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나오고 그런 인사를 하게 되면은 확장성이 없어지면서 한쪽으로 편향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대립이 더 심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손 의원님.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냥 솔직히 뭐 여의도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들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사실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뭐 물론 눈에 띄게 몇몇 분들이 너무나 좀 이념 색채가 강하신 분들이 있는 바람에 조금 이런 이런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오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행정을 많이 감당하시는 분들 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논란이 일 만큼 극우 논란이 일 만큼 이렇게 편향된 부분에서 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젊다거나 뭐 아니면 너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트라우마를 갖고 많이 안 안아주시나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집토끼 전략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두 정당 가릴 것 없이 똑같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이제 정권을 이제 수반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색깔과 세력은 안고 가는 것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이준석 트라우마 말씀을 하셔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중에 30대 장관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령으로만 본다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게 저도 너무 그래서 우려스럽게 보는데 사실 이 청년층이라는 게 뭐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정치권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아니요, 그래도 많이 이준석 대표라든지 청년으로서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정치인 있었죠. 손수조 의원도 네, 주목받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었고 사실 있었는데 너무 소수입니다. 네네. 네, 너무 저도 그 소수라서 부분은 그래서 네. 임명직에서 해줘야 이분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장관은 그렇지 시킬 수 있죠. 근데 네네.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은 사실 상당히 지금 국무총리에 비하면 한 세대가 젊을 정도로 젊은 분들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느 그런 정도 면모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기대를 했었고 또 많이 예,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 리스크가 생겨버렸고 예, 네.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이제 극복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끝날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아,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손수저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